안녕하세요.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사우스 코리아의 리더를 맡고 있는 박정철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글 서티파이드 에듀케이터, 즉 구글 공인 자격 교육자 자격, 교육자 인증 시험 레벨 1을 빠른 속도로 좀 리뷰를 해드리려고 해요. 실제 부트캠프에서는 저희가 정말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플립 영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약 1시간 정도의 분량에 맞추어 이 바이블을 같이 한번 낭독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자료는 저희가 PDF로 제공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내용의 근간은 여기에 보이시는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인쇄를 한 게 되겠습니다. 그 사이트에는 이 펀더멘털 트레이닝과 어드밴스 트레이닝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이 레벨 1은 바로 펀더멘털 트레이닝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레벨 1은 이 펀더멘털 트레이닝 내용인데 이 펀더멘털 트레이닝을 모두 다 읽어보고 거기 있는 시험 문제를 푸시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놀랍게도 시험에는 그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조금 너무나 아까운 내용들이라서 그거를 빠른 시간, 오늘 즉 1시간 안에 저와 같이 읽고요. 안에 있는 시험 문제를 미리 다 풀어놨습니다. 저희가 흔히 눈에 바른다 그러죠. 시험 문제를 보고 답을 읽으면서 아, 그냥 이거구나 라고 눈에 바르시기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간을 좀 줄여드리고자 준비를 한 거죠. 시험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영어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 영어와 친숙하신 분이면은 큰 어려움 없이 푸실 수 있겠지만 이 안타깝게도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에 놀라움,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시험이 좀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그걸 바로 한글로 번역할 수 있는 기능이 자동으로 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번역이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실제 저희가 여러 번 부트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우클릭을 통한 한글 번역을 통해서 꽤 많은 분들이 시험을 잘 치르고 계세요. 그래서 한글 영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좋은 성적들을 얻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크게 겁내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용기를 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시험 문제를 좀 저희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저희는 시험을 보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시험을 보기 전에 Non-Disclosure Agreement, NDA라는 걸 작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나는 이 시험 문제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서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를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형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객관식 2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드래그 앤 드랍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 서로 맞는 거를 선을 이어서 맞춰주는 것처럼 오른쪽 부분을 드래그 앤 드랍을 해가지고 왼쪽 부분에 해당하게 맞추거나 아니면 우측에 있는 걸 끌어서 왼쪽에 끌어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드래그 앤 드랍의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나머지 객관식 문제들은 멀티플 초이스입니다. 근데 그 첫 문장 옆에 괄호 안에 이 몇 개를 고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꼭 좀 잘 읽으셔야 되는데 성급한 나머지 그거를 놓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모두 고르시오, 4개를 고르시오, 3개를 고르시오, 2개를 고르시오, 1개를 고르시오. 정말 많습니다. 모든 객관식이 1개만 고르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는 거기 때문에 또 거기서 조금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3시간 시험 중에서 이 객관식 시험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시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나리오 문제에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 떨어집니다. 저희가 너무나 많은 경우를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의 추천사항은 객관식 문제를 풉니다. 1번 모르겠어요. 체크를 하시면 돼요. 2번 알아요. 푸세요. 3번 몰라요. 체크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20문제에서 아는 것, 모르는 것만 체크를 하십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로 넘어가는 거죠. 자, 언제든지 그 리뷰 문제는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없이 빠른 속도로 객관식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이 시나리오에 할애를 하셔야 돼요. 왜냐? 11문제라고는 하지만 그 11문제 안에
태스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일 경우도 있지만 심지어는 6개의 태스크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서 분량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먼저 체력과 집중력이 좋을 때 시나리오에 집중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거의 다 합격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나리오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리뷰를 할 수가 있습니다. 3시간 중에서 객관식 문제는 뒤에 1시간으로 빼주시고요. 앞에 2시간을 시나리오에 할애하시면은 100% 성공하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자, 몇 가지 주의사항. 그날 시험 볼 때도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험을 시작하자마자 왼쪽 아래에 Submit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막 누르고 싶게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2분 정도 경험이 있었는데 시험 하자마자 2초 만에 끝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제를 풀지도 않고 바로 서브밋을 누르셔가지고 시험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다른 계정으로 시험을 또다시 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안 그래도 당황을 하시겠죠. 자, 서브밋 버튼 절대로 누르는 거 아니고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거에 조금 친숙해지시면은 시험 보는 속도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 크롬 브라우저랑 친해지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화면상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한글로 번역 기능이 있어요. 그걸 번역하시면은 꽤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애매하게 번역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이거는 정말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뭐 작고 부드러운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번역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엉뚱한 번역들이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원본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또 이해가 안 되면 한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거의 100%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좋겠고요. 여러 개의 창을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탭, 알트 탭을 이용을 해가지고 창과 창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상당히 시간을 줄여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 이러한 왔다 갔다 그리고 마우스로 클릭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줄이셔야 되는데 노트북에 있는 트랙패드로 막 하시다 보면은 속도가 느립니다. 마우스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자, 요 정도만 주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바이블 리딩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듀 트레이닝 센터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저희가 캡처를 했고요. 그걸 PDF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페이지와 맞춰서 저와 함께 앞으로 한 50분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좀 보도록 할게요. 목차. 크게 세 부분으로 묶어놨습니다. 첫 번째, 유닛 1, 2는, 좀 더 이러한 디지털 수업을 시작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클래스룸에서 IT를 어떻게 쓸 건가 준비되셨나요?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그런 거 시작을 하면 좀 어렵죠? 누군가에게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실제 구글 오피스에 대한 이용들, 그 다음에 지메일, 행아웃을 통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들, 그리고 칼렌다와 킵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좀 더 정돈되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방법들,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노하우들, 그 다음에 학생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끌고 오는 방법들. 이렇게 해서 한 학기가 끝났습니다. 학생들을 성적을 평가하고 성적을 줘야 되는 일이 생기죠. 자, 평가하는 방법, 구글 시트와 설문을 이용한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으로는 이제 좀 짜잘하긴 하지만 구글 검색하는 노하우들, 그 다음에 구글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강의 자료 만드는 방법들, 그 다음에 동영상을 예쁘게 만들어서 학생들과 인터랙티브한 수업을 만들고 또한 좋은 동영상들을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법들, 그리고 좀 더 많은 다양한 일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학교를 꾸미는 방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디지털 리터러시, 어린 학생들이 이러한 디지털 툴을 썼을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시켜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총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 올라가 있는 내용은 이 실제 PDF의 페이지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제 동영상을 띄워 놓으시고 왼쪽에 PDF를 보시거나 모니터가 두 개가 없는 분들은 오른쪽에 스마트폰으로 제 동영상을 보시면서 PDF를 화면에 띄워 놓고 보시면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디지털 툴과 친숙해져야 되는 거죠. 어떤 툴이 있고 어떤 툴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검증하겠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자, 로고를 만들고 싶어요? 뭘로 만들까요? 구글 드로잉.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됩니다. 뭘로 할 수 있을까요? 구글 시트. 달력을 만들어서 스케줄을 써야 돼요. 구글 캘린더. 사람들을 모으고 싶습니다. 구글 그룹. 자료를 만들어서 외부로 공개하고 싶어요. 홈페이지 만드는 구글 사이트. 그 외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요. 실제 저희는 이 위에 쪽 부분들이 레벨 1이고 이 아래쪽 구글 맵스와 얼스, 뭐 블로거 이런 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레벨 2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레벨 1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위쪽에 있는 툴들이 기본이 되겠죠. 자, 1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많은 부분들이 간과를 하고 있지만 이제 디지털 툴들이 워낙 광범위하게 보급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건 다 맞고 남의 자료 다 갖고 와서 쓰면 내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작권, 온라인상에서의 안전, 소통, 예의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18페이지, 16페이지인가에 보면 아마ikeepsafe.org, 뭐 사이버스마트, 커먼센스 미디어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저희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 내용들이죠.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거를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내용들과 함께 디지털 툴을 교실에 도입하시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각 유닛마다 마지막에 유닛 리뷰가 들어가 있어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21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의 학습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이 대중에서의 스피치를 하는 아이디어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자료들이 동영상으로 어디에 올라가 있을까요? 문제가 엄청 길긴 하지만 동영상은 어디? 네, 유튜브죠. 읽어보면 되게 쉬워요. 영어라서 그렇지 한글로 하면 너무나 쉽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어렵지 않아요. 겁내지 마시고요. 우클릭 하셔서 한글로 바꿔가지고 보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미국식 교육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였으면은 동영상은 유튜브, 데이터는 시트 뭐 이렇게 외우고 단답형으로 썼을 텐데 시나리오가 등장을 합니다. 미스터 존스는 7학년 학생 선생님이신데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죠. 이 시나리오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문장만 읽고 충분히 시나리오를 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미국식 교육은 그게 아닌가 봐요. 이거를 푸는 노하우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맥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그 상황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 배울 때 재밌고요.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많은 시나리오들 보게 될 건데 한 가지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미세스 존스가 나오죠. 뭐 미세스 킴, 미세스 브래들리 미국에 있는 온갖 성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세스 킴이 아까 나왔는데 그럼 이 킴이 이 킴인가? 막 이러면서 문제가 연관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킴과 저 킴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이름을 막 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컨셉만 찾으시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을 하시면은 문제는 거의 뭐 초등학교 도덕 시험 같이 아주 직관적으로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사항은 저희는 구글의 시험을 영어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한글화와 좀 다른 상황을 봐야 됩니다. 이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 시험을 시크릿 창을 통해 가지고 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크롬 브라우저 한글판에는 이게 시크릿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시크릿 창으로 알고 있었는데 영어에서는 놀랍게도 이게 인코그니토 윈도우예요. 인코그니토 모드예요. 야, 전혀 다른 번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어가 좀 생소합니다. 저희가 쓰는 단어와 영어의 단어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익숙해지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리고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구글을 이제 검색을 해야 되는데 구글의 주소는 무엇일까? 알고 있냐를 이제 물어보는 거고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다 간단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무슨 툴을 쓰라고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툴을 막 찾아서 써야 되는데 주소를 다 외우고 있으면 제일 좋죠. 제일 빠르죠. 하지만 주소를 다 못 외울지라도 이 윈도우의 검색창, 크롬 브라우저의 검색창에서 그 이름과 뭐 구글, 쉬트, 엔터 누르시면은 구글 검색창이 나오고 첫 번째 내지는 두 번째 줄에 거의 나옵니다. 빠른 속도로 검색하시고 빨리 클릭하시면은 바로 그 사이트로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절대 그 사이트 주소를 막 외우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검색을 이용하시면 돼요. 시험 중에 검색이 되냐고요? 됩니다. 시험 창이 있고요. 그 옆에 뭐 네이버, 뭐 사전, 영어 사전, 뭐 다른 검색창 아무 상관없어요. 뭐 심지어는 옆에 책을 펴놓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검색창에서 찾아서라도 그거를 해결만 하시면 된다가 이 시험의 목표입니다. 자, 2단원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디지털 툴을 수업에 도입을 했어요. 하지만 하다 보면 수많은 문제와 부닥치게 될 겁니다. 어디에서 도움을 얻을까요? 자, 세 가지 프로덕트를 구글은 권장을 합니다. 첫 번째, 구글 플러스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구글 플러스. 이게 페이스북에 밀려가지고 야심차게 구글이 준비했다가 깨갱했던 커뮤니티 툴입니다. 뭐 절대적으로 페이스북에 이길 수가 없는데 구글은 미련이 남나 봐요. 포기를 하지 않고 끊임없이 저에게 구글 플러스 이야기를 시험 중에 할 겁니다. 자, 여기는 페이스북과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를 구글 플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구글 그룹입니다. 네이버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딱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색창에다가 물어보면은 여기에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25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하다가 너무 좋은 웹사이트가 있어요. 북마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그룹에 들어가서 활용하는 방법, 구글 플러스 사용하는 방법 등이 이제 체크를 해야 될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기능들을 다 알고 있으면은 시험은 문제없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미 알고 계셨다면 너무 다행이고요. 몰랐어요. 겁내지 마세요. 저희가 실제 부트캠프 당일날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다 해보실 수 있도록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시나리오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몰라도 그날 배우시면 되니까 너무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자, 시나리오가 계속 등장하죠. Mrs. White, Mr. Go 해가지고 등장을 막 합니다. 내용은 길지만 핵심은 짧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러한 시나리오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겁내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나온 PLN, Personal Learning Network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과감하게 한번 찍어봅니다. 객관식 문제로 나올 확률 99%예요. 여러분들이 구글 클래스룸 도입했습니다. 여러분만의 러닝 네트워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자,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 플러스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구글 그룹 나와요. 특히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이야기 꼭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구글 검색을 통해 가지고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34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요 크게 네 가지가 PLN으로 권장됩니다. 요것도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요것도 나올 가능성 꽤 높습니다. 자, 저와 같이 교육자인데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침과 도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구글 서티파이드 트레이너, 구글 서티파이드 에듀케이터들이죠. 봉사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노베이터,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교육의 혁신을 가지고 오는 주체로 된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저밖에 없고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이노베이터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레퍼런스 스쿨이라는 건데요.
참고할 만한 학교죠. 말 그대로 구글 클래스룸을 이미 도입한 지역의 학교입니다. 학교 교육 기관들이 되겠죠. 요거를 가서 물어보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에듀케이션 파트너라고 하는 거는 회사입니다. 업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외국과 같은 경우에는 구글 클래스룸은 구글이 이제 도와주고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은 또 다른 업체들이 강의를 해주는 식으로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교육기관. 이거는 완전히 영리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 PLN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온라인에서 도움을 얻을까요? 구글 검색, 그리고 구글 도움말 센터, 그리고 구글 포럼, 즉 네이버 카페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막 사람들이 토론을 하면서 글을 올립니다. 구글 드라이브, 자료를 저장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아니죠. 거기서 검색을 한다고 답이 나올 리가 없어요. 마치 우리 초등학교 때 도덕 시간처럼 눈이 온다, 우리 집 앞에. 눈은 누가 쓸어야 될까? 1. 우리 집. 2. 앞집. 3. 선생님. 4. 경찰. 당연히 우리 집이죠. 객관식 시험 문제가 거의 그 수준입니다. 그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정답이 보입니다.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정답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정답이니까 겁내지 마세요. 아리까리한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번 문제가 상당히 좋은 문제인데 이 컨셉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구글 검색과 구글 도움말 센터는 누군가가 작성해 놓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냥 읽고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질문을 달 수는 없어요. 근데 세 번째와 네 번째 보기인 구글 헬프 포럼이랑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은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 실시간으로 교통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올리면 누군가가 답을 달아주고 또다시 질문을 하고 살아 숨쉬는 도움말이 되겠죠. 그 두 가지의 분류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닛 3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각각의 툴들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오피스 기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오피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또 뭐 있죠?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네, 뭐 그 정도죠. 뭐 메일, 아웃룩, 뭐 이 정도. 가장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툴들인데 구글도 마찬가지로 그게 다 있어요. 구글 독스, 구글 슬라이드, 구글 시트. 거기에 이제 저희는 이제 교육 목적으로 좀 쓰다 보니까 구글 폼즈, 설문, 그 다음에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추가됐을 뿐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툴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업무를 해보시게 되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구글 드라이브를 폴더를 만들 수 있고 드라이브에 파일을 올릴 수가 있고 클래스룸 쓸 줄 알고 구글 독스 만들 줄 알고 구글 독스 친구랑 공유하고 구글 설문 만들고 답변을 스프레드시트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설문을 학생들에게 쏴주고 이런 기능을 아냐 모르느냐예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부트캠프 날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체크리스트입니다. 역시 시나리오가 엄청나게 길게 자꾸 나오죠. 뭐 9학년 교사이신데 교장 선생님께서 서로 협동하라고 시켰습니다. 한 파일을 서로 공유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날짜별로 버전들이 막 생기죠. 아, 이런 거 너무 복잡해요. 하나의 파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바로 구글 독스로 하면 되겠죠. 뭐 그런 시나리오 내용입니다. 자, 55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컴퓨터가 하나밖에 없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로 이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유용하겠지만 선생님들이 좀 불안한 그런 느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 과연 구글 드라이브로 가도 될까? 누군가가 이제 물었어요. 그러면 아마도 이제 조만간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걸 답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바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파일 그대로 올라가요. 그리고 편집도 됩니다. 세 번째, PDF 저장 가능해요. 네 번째, 사진, 동영상 다 저장되고 공유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오프라인 안 된다고 돼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 구글 툴에 대한 광고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죠? 맞아요. 광고입니다. 이게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는 거를 시험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아, 이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배우고 이걸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면 이 구글 사용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 구글한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는 있습니다만 뭐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고 저희는 유용하게 쓸 수 있다면은 그 결실만 잘 얻어내면 되겠죠. 편하고 공유가 가능하고 협동 작업 가능하고 무료고 안 쓸 이유가 없죠. 게다가 에듀케이션 버전은 구글 드라이브가 무제한이에요. 무료인데 그 정도면은 오케이 하고 쓸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메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룹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얼굴 보면서 할 수 있는 행아웃,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학부형들께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학교에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소통 툴들이 되겠습니다. 인박스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나요? 이메일을 필터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메일에서 어떤 걸 잘 검색하실 수 있는지, 행아웃을 잘 쓸 수 있는지, 그룹을 만들고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지, 구글 사이트를 만들고 페이지도 꾸며보고 거기에 독스라든지 동영상도 넣고 구글 사이트에 권한도 걸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구글 사이트에 권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글에서는 학생들의 초상권이나 개인 정보가 외부로 나가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차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사이트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 마금 장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권한을 설정을 해서 외부에서는 볼 수 없지만 내부에서는 볼 수 있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구글 사이트 또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2페이지 보시면은 온라인상에 동영상이 있어요. 동영상 볼 필요 없습니다. 네, 아주 방대한 이야기지만 별로 시험에는 도움이 안 돼요. 아, 난 그래도 너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아래 뷰 트랜스크립트를 누르시면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글자로 나와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셔가지고 보셔도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감히 건너뛰셔도 되고요. 이분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메일 안에 번역 기능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섞여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숙제를 냈는데 애들이 읽을 수가 없는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받는 아이들이 간단하게 클릭만 한번 하면은 선생님의 이메일이 자기네 언어로 번역이 되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6페이지. 아까 말씀드렸죠. 지메일을 이제 프라이어타이즈 하고 그 다음에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별을 다는 방법들 역시 그다음 시나리오 통해 가지고 다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마다 라벨을 달아가지고 분류를 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메일 안에서 또 검색을 해가지고 2000 몇 년도에 용량 얼마 이상의 파일을 가지고 있었던 누구에게서 온 이메일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그 검색 방법들 체크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메일은 뭐 다들 많이들 쓰시니까 행아웃을 조금 초점을 맞춰 볼게요. 행아웃 쓰시는 분들 거의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스카이프를 쓰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에서도 워낙 그 화상 채팅이 잘 돼 있으니까 이런 툴들을 많이 쓰시는데 이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 에코시스템 안에서 지메일과 행아웃과 캘린더는 정말 유기적으로 연동이 돼 있어요. 부트캠프 날 와서 경험해 보시면 와, 행아웃 장난 아닌데? 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다들 써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행아웃은 기본적으로 지메일을 쓰다가 채팅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지메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거 얼굴 좀 봐야겠는데 라고 하면 바로 얼굴을 볼 수 있는 화상 채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관했던 그 대화했던 모든 내용들을 보관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 제 노트북에다가 각각 알림 설정을 해가지고 연락이 오면 어디서 울릴 수 있게 다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했던 내용들 싹 지우고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구글 그룹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 구글의 그룹에 대한 정보를 넣는 방법, 그리고 권한을 설정하는 방법들이 시나리오에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네 가지가 조금 특별합니다. 76페이지 네 가지가 좀 특별한데 그룹의 형태를 네 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네이버 카페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메일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에 안 가도 새로운 글이 올라오면 이메일로 그냥 섞여서 와요. 그러니까 되게 편하죠. 그런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카페처럼 이렇게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글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Q&A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누가 질문을 올리면 답을 달아주는 저희 AS 센터 같은 개념으로 꾸밀 수도 있고요. 네 번째는 협업해 가지고 같이 이메일 박스를 쓸 수 있는 그런 콜라보레이티브 인박스 형태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룹에 멤버 추가하는 거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추가해야 돼요. 그거 그날 시나리오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이죠. 구글 사이트 만들고 거기 안에다가 서브로 페이지 추가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바꾸고 그 다음에 그림 넣고 텍스트 넣고 그 다음에 독스 넣고 권한 설정하는 것들 역시 부트캠프 당일날 시나리오로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또 시나리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글 사이트를 만드는 방법들이 시나리오로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거는 구글 사이트가 옛날에 올드 버전이 있고 지금 현재 뉴 버전이 있는데 두 개가 공존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구글 올드 사이트가 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시험은 뉴 사이트로 봐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올드로 갈까봐 시험 문제 안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뉴 사이트에서 봐야 되고 요걸 클릭해서 뉴로 넘어가세요 라고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나는 구글 올드 사이트를 되게 잘한다. 그래서 덥석 올드 사이트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왼쪽 아래에 뉴 사이트 링크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을 해가지고 꼭 뉴 사이트에서 시험을 보셔야 돼요. 네. 아마도 이제 조만간 뉴 사이트로 완전히 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84페이지 또다시 나왔네요. 주소 알고 있으면 외워서 쓰시면 되고요. 모르면 찾아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2번 문제가 그 외국 선생님이 얘기했던 겁니다. Gmail 안에 번역 기능이 있어서 참 좋아요. 구글의 광고와 같은 그런 문구죠. 네, 그 내용 잘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조금씩 오거나이즈 해가지고 일을 할 필요가 있겠죠. 캘린더, Gmail, 킵입니다. 요 세 가지 툴을 이미 다 잘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캘린더도 얼마 전에 뉴 캘린더로 바뀌었습니다. 훨씬 예뻐지고 심플해졌어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에도 뉴 캘린더로 보셔야 됩니다. 자, 구글 킵을 만들어 가지고 메모를 다는 방법이고요. 구글 킵은 아시는 것처럼 에버노트나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노트처럼 너무나 막 강력한 툴이 있지가 않습니다. 정말 메모의 본질만 남겨놓고 쫙 기름기가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허술한데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 킵은 구글 독스와 구글 슬라이드와 연동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뭐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다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가 좋은 게 나왔어요. 그냥 바로 구글 킵으로 슝슝 쏘는 겁니다. 저희의 뇌를 복잡하게 하지 않고 킵으로 일단 쏴요. 그리고 구글 독스로 이제 글을 써야 되는데 얼마 전에 좋은 글을 읽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뭔가 기억이 안 나는 건 구글 킵에 쏜 거죠. 구글 독스, 구글 슬라이드 안에서 오른쪽 편에 킵이 싹 들어옵니다. 그럼 서치해가지고 거기 있는 킵을 드래그 앤 드랍을 시키면은 여기 있는 글이 일로 싹 들어와요. 몇 번만 해주면 문장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제 글 쓰기 전에 자료 조사를 리서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리서치하는 데 있어서 자료 수집하는 데 있어서 킵이 최고입니다. 독스와 슬라이드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가장 연관성, 유기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스크라고 해가지고 할 일들이라고 우리말로는 알려져 있는데 그거를 잘 쓰는지를 물어볼 겁니다만 한 가지 어려운 점은 구글 태스크가 현재는 리마인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태스크를 그 어디서도 찾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부트캠프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신기하게도 시험에는 태스크로 여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태스크가 어디 있는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캘린더에서 알림하는 방법, 이메일 오게 하는 방법, 하루 전에, 며칠 전에 오게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 시나리오로 볼 거고요. 캘린더 공유하고 캘린더 이벤트 생성하는 것들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룸으로 넘어갈게요. 이제는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클래스룸에서 수업과 숙제를 내고 받고 하는 일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클래스룸과 캘린더를 연동시키는 노하우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캘린더를 친구와 직장 상사와 그리고 가족과 공유하는 방법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벤트마다 리마인더, 알림을 이메일로 할지 푸시 알림으로 할지 그런 것도 어떻게 하는지 시나리오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 태스크라고 하는 거 지금은 리마인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스크가 지메일이랑 연동되는 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요거 시나리오에서 연습을 할 거예요. 킵을 잘 쓰셔야 돼요. 쉽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없어질 뻔하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주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아마 점차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은 툴입니다. 이 킵에 대한 내용들 저희 시나리오를 살펴볼 거예요. 자, 구글 캘린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공유가 워낙 활발하게 되다 보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조금 침해당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기가 막힌 묘안을 내놓았죠. 캘린더를 누군가와 공유할 때 7시 누구누구 만나기 요런 게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면 조금 그렇단 말이죠. 7시부터 9시까지를 바쁨, 한가함, free, busy 요걸로 표시할 수 있게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는 바쁘니까 그 시간 이유가 가능해 라는 걸 알려줄 수가 있는 기가 막힌 툴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쉐어 옵션이 있다는 거 역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캘린더에서 친구랑 같이 그 일정을 공유해야 될 때 친구를 어떻게 불러오면 되느냐? 이메일로 추가하면 된다. 역시 시나리오로 다 설명을 녹여 두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구글 태스크, 현재는 리마인더. 이 태스크가 연동되어 있는 게 모든 툴과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랑 연동되어 있는데 Gmail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 Gmail 속에서 작업을 하면 구글 캘린더에서 뜹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캘린더와 Gmail, 태스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온라인 작업들이 되겠네요. 짧아요. 요거 되게 짧아요.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캘린더, 행아웃, 그 다음에 이제 독스는 왜 들어가 있을까요? 날짜를 약속을 회의 시간을 몇 월 며칠 12시로 잡았어요. 그러면 그 이벤트 아래 행아웃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항상 모든 이벤트에 행아웃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12시가 됐어요. 그럼 야 우리 온라인 어디서 만나? 이런 메시지 보낼 필요가 없이 그 행아웃 방에 미리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그 친구도 그 방에 들어가 와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게 만날 장소를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 편하죠. 그리고 어태치먼트가 가능합니다. 파일이랑 이런 거를 묶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 회의를 위해서 먼저 읽어야 될 내용들 올려놓을 수 있고요. 회의를 하면서 같이 회의록을 작성을 할 수 있죠. 왜? 구글 독스는 동시에 50명까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50개의 커서가 막 회의록을 작성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업 작업에 최적화가 되어 있죠. 자, 파일을 캘린더에 넣을 수 있다. 그다음에 캘린더 만들면 행아웃이 바로 잡힌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행아웃 하는 도중에 내가 좋은 자료가 있는데 보여주고 싶어요. 제 화면을 쉐어하고 싶어요. 쉐어하는 내용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인터넷 속도가 좀 느릴 경우 있어요. 그쵸? 그럴 경우에는 가끔씩 이제 이렇게 끊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답하거든요. 그럴 때에는 얼굴의 해상도를 조금 떨어뜨린 겁니다. 강제로. 그리고 말은 끊어지지 않도록 그 밴드위스, 광역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편한 기능이 되겠죠. 그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행아웃을 시작하는 방법, 스마트폰에서 행아웃을 시작하는 방법, 그 다음에 캘린더에서 행아웃을 링크로 이용을 해가지고 끌고 오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행아웃 라이브 내지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이라고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회의하는 모습들을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접속하신 분들은 막 댓글을 달아요. 그럼 그 댓글을 보고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는 소위 말하는 생중계 방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만 있으면 될까요? 인터넷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요. 정말 강력한 툴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공유하는 방법, 광역대를 설정하는 방법, 대화 모두 보관하는 방법들 체크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행아웃은 말씀드린 대로 이 15명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을 때에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처럼 15명은 회의를 하고 그 내용을 다른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보는 식으로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터랙티브하게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행합 관련된 내용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기능이 기본적으로 전화기 때문에 기능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볼까요? 리사는 크리스랑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을 해가지고 행아웃을 해요. 자, 리사, 크리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행아웃을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자, 다음 아이콘 중에서 대화자를 추가하는 아이콘은 무엇일까요?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죠. C. 사람 옆에 더하기가 그려져 있어요. 뭐 문제가 이런 문제들입니다. 아주 직관적이고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닛 7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끌고 들어오는 내용이 되겠어요. 클래스룸이 핵심이 되겠죠. 자, 클래스룸을 만들고 거기서 출석부를 만들고 숙제를 내고 학생들의 레포트를 걷어서 채점하는 그 모든 활동들을 실제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시험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룸을 사용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만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날 다 저희가 오전에 알려드릴 겁니다. 자, 클래스룸 강의실 만드는 방법, 학생들을 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끌고 들어오는 방법, 그 다음에 거기 있는 학생들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출석부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숙제를 내는 방법, 유튜브나 동영상들을 링크로 넣는 방법, 구글 드라이브나 자기 데스크탑에 있는 파일들을 숙제로 참고 자료로 올리는 방법, 그리고 학생들의 숙제를 언제까지 냈는지 듀 데이트를 주고 편하게 회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체크하게 될 겁니다. 자, 숙제를 냈으니까 일단 걷어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클래스룸을 이용하시면 되게 편합니다만 드라이브로도 걷는 방법이 있어요. 학생들이 몇 명 없을 경우에는 굳이 클래스룸 툴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학생들이 숙제를 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메일 주소를 아니까 직접 공유를 하면은 제가 들어가서 해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드라이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학생들한테 레포트를 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드라이브 안에서 체크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 세 번째는 이 독스 파일을 직접 물론 공유하는 방법도 있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이 다른 사람을 소환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 되게 재밌는 방법인데 어떤 경우냐 하면 뭔가 레포트를 체크하다가 두 명의 다른 학생인데 주제가 비슷해요. 하지만 접근 방법이 달라요. 생각이 다른 거죠. 얘네 둘이 이야기시키면은 뭔가 시너지가 생기겠다. 그럴 때 한 친구의 숙제에서 다른 친구를 끌고 들어오는 방법. 물론 공유를 눌러도 됩니다만 바로 그 문장 그 부분에서 커멘트, 댓글 기능을 키시고 더하기를 누르면 뒤에 이메일들을 쫙 나와요. 거기서 그 친구 이름을 선택하시면 다른 친구가 갑자기 휙 끌려옵니다. 엉뚱하게 막 소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와 함께 셋이서 대화가 가능해요. 실제 시나리오에 나왔기 때문에 요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더하기를 통해서 친구의 이메일을 끌고 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135페이지의 문제 보시면은 구글 클래스룸이 어디에서 많이 쓰이는지를 물어보는데 가장 좋은 툴은 제 생각에는 플립 러닝입니다. 정말 환상적인 플랫폼이고요. 왜 그러냐? 동영상을 미리 올릴 수 있죠. 읽을 자료들 미리 올릴 수 있죠.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피드백 주고받기 편하죠.
그 어떤 툴보다 플립 러닝을 하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툴이기 때문에 구글 클래스룸 G Suite for Education 도입하시는 분이라면은 반드시 이 플립 러닝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슬슬 끝나가네요. 유닛 8입니다. 이제 한 학기가 끝났어요. 학생들 성적 평가해야 되죠. 성장 분석해야 됩니다. 구글 시트와 폼즈를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엑셀을 잘 쓰시는 분이고 이미 엑셀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하고 통계 내보신 분이라면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구글 설문 조금 까다롭습니다만 엑셀 기존으로 하면은 시트는 그냥 보실 수 있어요. 자, 성적표 만드시고요. 구글 폼즈 이용을 해가지고 시험을 보시거나 학생들의 피드백 받으실 수 있고요. 데이터 잘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성적을 내는 방법들을 살펴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엑셀의 기능들, 흔히 저희가 뭐 펑션 내지는 포뮬라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잘 알고 계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평균, 그 다음에 소트라고 하죠. 정렬,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 그리기, 뭐 그 정도가 주로 나오게 됩니다. 뭐 카운트라든지 뭐 유니크 이런 기능도 있기는 한데 시험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자, 에버리지를 내는 방법은 에버리지죠. 네, 요거 알고 있으면 쉬운 거고요. 모르셔도 다른 창 열고 구글에서 구글 시트 에버리지 치시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쓰시면 되니까 너무 당황하거나 겁내실 필요 없겠어요. 자, 이제 뒤에 짜잘한 내용들만 남았습니다.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툴들이 되겠죠. 자, 검색 기능입니다. 일단은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검색을 잘해야 돼요. 검색을 할 때 너무나 많은 자료들 앞에 너무나 압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필터링을 이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데이터를 정밀 타겟팅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 그 노하우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정보를 얻었어요. 북마크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크롬 브라우저가 갖고 있는 엄청난 파워들이 있습니다. 크롬 웹 스토어 꼭 가보셔야 돼요. 정말 이건 무료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유용한 툴들이 많은데 국내에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크롬 웹 스토어에서 다양한 익스텐션 앱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제시가 되실 거예요. 자, 구글에서 검색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표현을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뭐 이거의 정의를 찾아주세요. 이건데 요거는 빼고 찾아주세요. 뭐 그런 연산자들이 있어요. 다들 잘 모르시죠? 이 위에 있는 요 주소 있습니다. go.gl xodge1 치시면은 구글에서 제시하는 연산자 내용이 PDF로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다운받으셔서 출력하시고 여러분들의 컴퓨터 옆이나 교실 옆에 학생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좀 더 잘 검색하는 학생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자, 연산자 중에는 따옴표 있고요. 더하기 있고 not 있습니다. 퍼센티지는 연산자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검색의 또 하나의 강점이죠. 뭐 네이버 같은 경우 무슨 호텔 후기 검색을 하면은 쫙 뜹니다. 하지만 읽다 보면 이거 블로거가 한 게 아니라 광고 같은 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쵸? 광고와 자연 검색 결과가 섞여 있습니다만 구글은 철저하게 그걸 분리해 놨어요. 그래서 자연 검색어와 그 다음에 광고가 분류돼 있어서 이건 광고, 이건 진짜 내용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역시 구글의 기능을 자랑을 하고 있네요. 자, 164페이지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점차 디지털을 쓰다 보면은 인터넷에 있는 건 모두 다 사실이고 그 다음에 다 퍼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좀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죠.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에 있는 검색창이 저희는 뭐 서치 박스 내지는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녹색 창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 검색창 이름을 옴니박스라고 부릅니다. 옴니박스는 무시무시한 기능을 갖고 있다, 뭐 멀티 기능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주소를 쓸 뿐만이 아니라 간단한 계산, 타이머 설정, 그 다음에 객관식으로 아마 나올 수도 있는데 단위 변환, 뭐 달러를 뭘로, 길이를 미터를 피트로 뭐 이런 것들이 옴니박스에 다 돼요. 너무너무 편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사이트 봤을 때 별표 다는 방법,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크롬 웹스토어에서 좋은 앱들 잔뜩 다운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구글 슬라이드에 대한 내용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파워포인트 쓰시는 분들은 누구나 알 수 있고요. 조금 생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러닝 센터를 추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라는 좀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러닝 센터에서 좀 배우실 필요가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 러닝 센터만큼은 한글화가 끝났어요. 완벽하게 한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로 편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gsuite.google.com 러닝센터 들어가시면은 똑같은 이미지지만 한글로 바뀌어 있고요. 정말 단계 따라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슬라이드에 그림 넣는 방법, 동영상 넣는 방법, 텍스트 넣고 박스 만드는 방법들이 체크리스트에 들어가 있고 실제로 시나리오에서 이거를 물어볼 겁니다. 하실 줄 아는지. 그 다음에 놀랍게도 구글 슬라이드에는 아무도 쓰진 않지만 아주 구닥다리에 워드 아트도 들어 있습니다. 막 그림자 팍 나오고 하는 그 전형적인 워드 아트 있죠. 아무도 쓰진 않습니다만 들어가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링크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인터랙티브한 수업들이 가능한 겁니다. 학생들에게 슬라이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자기의 탭에서 그걸 보다가 클릭하면 다른 데로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예 중에 하나가 CYOA라는 게 있어요. Create Your Own Adventure. 그래서 자신만의 어드벤처를 직접 만드는 겁니다. 뭐 예전에 저희 어릴 적에 그런 소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길을 가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앞에 적이 나타났다. 그럼 이제 책 아래 그게 있습니다. 총을 들어 쏜다면 2페이지로, 못 본 척하고 지나친다면 5페이지로 해서 막 그 선택에 따라서 막 결말이 달라지는 그런 내용들인데 구글 슬라이드를 이용을 하면은 정확하게 그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상당히 재밌는 교육 레시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학생들로 하여금 좀 더 재밌게, 호감이 가는 좋은 슬라이드를 만드는 방법이죠. 첫 번째, 링크를 넣어준다. 방금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그림과 라인을 넣어서 주목을 집중시킨다. 그림 아래에 캡션을 단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를 볼까요? 거대한 텍스트 박스를 넣어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글로 설명한다. 아니죠. 이러면 엄청 졸릴 거예요. 네. 뭐 거의 이런 윤리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색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배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앱을 웹스토어에서 구입하는 방법들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죠. 유튜브 또한 시나리오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 중 1위가 카톡이나 그런 게 아니라 유튜브예요. 이제 검색을 유튜브에서 합니다. 여학생들은 화장하는 방법, 뭐 살 빼는 방법, 옷 예쁘게 입는 방법. 남학생들은 거의 다 게임 동영상, 남이 게임하는 거 동영상 봅니다. 유튜브는 이제 학생들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교사로서 잘 알고 있어야 학생들을 가이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하루에 약 65년치의 동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걸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큐레이션이 필요한데 바로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이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들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잘 제시해 주는 것만 해도 큰 노하우가 되는데 문제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게 왠지 모르지만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이거 저희 같이 해보시면 다들 와, 이건 죽었다 깨나도 혼자서는 알 수 없겠다라고 싶으실 겁니다. 왜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좀 안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플레이리스트 쓰실 줄 아셔야 되고요. 동영상 당연히 구글 슬라이드에 넣을 수 있고요. 구글 폼즈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죠.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하는 방법 역시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동영상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리스트 만들고, 그걸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글 슬라이드에 넣고, 폼에 넣는 방법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유튜브는 교사로 하여금 좋은 교육적 목적의 동영상을 발견하고 보고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참인가 거짓인가? 당연히 참이죠. 이거는 유튜브 광고네요. 네, 당연히 참이었고요. 자, 이제 에듀케이션한 교육 목적의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채널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곧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동영상을 조금씩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남들이 만들어 놓은 채널을 구독하는 방법, 그리고 플레이리스트를 접근하는 방법, 플레이리스트 만들고 편집하고 정리하는 방법들 소개해 드릴 거고요. 다른 사람의 플레이리스트를 내 걸로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그거를 학생과 공유하는 방법 설명될 겁니다. 자, 유튜브 창 안에 아래쪽에 아이콘들이 있는데 그 기능 설명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위험한 거 보지 않도록 안전 모드 켜는 거, 자막, CC 버튼 눌러서 자막 켜는 거, 전체 화면으로 보는 방법, 그다음에 인터넷 속도가 느릴 때 광역대 인터넷 속도 조절해가지고 끊김없이 볼 수 있는 노하우들이 그 아래 아이콘들에 설명이 되어 있죠. 자, 12장은 뭐 킵이랑 드라이브 뭐 이런 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별로 앞에 나온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은 과감하게 건너뛰실 거고요. 이제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는 디지털 툴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걸 간과하고 있어요. 디지털 리터러시. 이 툴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잘 가르쳐야 안전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패스워드를 잘 만드는 방법들, 그 다음에 방과 후에 안전하게 이런 걸 관리하는 방법들, 친구나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쓰고 로그아웃을 잘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구글 Certified Educator 과정을 보기 위한 모든 내용들을 한번 쫙 훑었습니다. 객관식, 시나리오 유형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걸로는 물론 시험 보실 준비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부트캠프 당일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노하우를 제공을 해드릴 거고, 실제 여러분들은 시험 오시기 전에 요 에듀트레이닝 센터에 들어가시면 서티피케이션 과정에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레벨 1 시험을 등록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등록을 하고 오시면은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시험을 보게 되실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양한 이러한 계정들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실험을 할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구글에서 특정 이메일을 줄 겁니다. 그 지메일이 아니면 시험을 못 봐요. 가끔씩 이렇게 시험 등록을 할 때에는 막 자기 이메일로 잘 해놓고서는 시험에서 주어지는 그 특정 이메일로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자기 이메일을 계속 치셔가지고 낭패를 보신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꼭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고 나면은 조금 있다가 시험이 준비되었습니다라고 이메일이 와요. 그리고 뭐 크롬이 깔려 있어야 되고 노트북에 웹캠이 있어야 되며 인터넷이 좋아야 됩니다. 뭐 이런 조건들이 나오고요. 그 아래에 일회용 이 비밀번호, 아이디, 이메일이 제시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나서 좀 있으면은 패스라고 이메일이 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PDF로 합격자 이 내용과 조그만 디지털 배지가 같이 첨부가 되어서 옵니다. 요걸 이제 벽에 걸어놓게 되면은 이제 뿌듯한 구글에서 인정하는 교육자가 되시는 거죠. 그 뿌듯한 느낌을 여러분 모두가 느끼시고 교육 현장에서 더욱 혁신적인 교육으로 학생들에게도 전파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사우스 코리아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트캠프를 위한 바이블 리딩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정철 교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